어렸을 적 우리 집 벽에는 메달과 트로피들이 가득했다. 아버지는 1966년 방콕 아시안게임 복싱 금메달리스트다. 복싱이 전 국민의 인기 스포츠였던 시절이었고, 심지어 아버지의 메달이 부산 출신으로서 첫 메이저 대회 금메달이었기 때문에 고향에서는 이미 유명한 스포츠 스타셨다. 잘 빠진 국가대표 단복에 금메달을 걸고 부산역으로 돌아오셨을 때 대규모 카퍼레이드가 준비되어 있을 정도였다. 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은퇴를 하시고 동아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셨고 대신동에서 동아체육관을 운영하셨다. 당시 동아대학교는 전국체전을 몇 년 연속 휩쓸고 국제대회 메달리스트를 끝없이 배출하던 대학 복싱계의 최강팀이었다. 프로에서도 박찬희, 최인용 등 세계 챔피언과 동양 챔피언을 연속으로 배출하여 전국에서 복싱을 배우기 위해 짐을 싸서 찾아오는 유명한 곳이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 된 동아 체육관집 아들이란 백그라운드는 나에게 큰 자부심이었다. 이런 배경으로 우리 집은 당연히 스포츠 서울 신문을 1호부터 구독하였고 어린 나의 하루는 언제나 잠옷바람으로 문 앞에 나가서 스포츠 신문을 가져오는 것으로 시작했다. 한자도 놓치지 않겠다는 덕후 정신으로 신문을 정독하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스포츠 신문을 통해 한글과 한자와 세상을 깨우쳤고 2에서 3페이지에 나와 있던 전날 야구 기록들을 보며 숫자와 수학을 배웠다. 초등학생 시절 학교가 끝나면 항상 아버지 체육관으로 달려갔다. 그곳이 내게는 최고의 놀이터였다. 샌드백에 매달려 그네처럼 타고 놀았고 링 위에서 선수 형님들과 술래잡기도 하고 당시 아이들에게 BTS급 인기를 구가하던 WWF의 헐크 호건과 워리어 놀이를 하기도 했다. 지금도 건조한 글러브 가죽 냄새와 붕대에 밴 땀 냄새는 나에게는 고향의 플레음과 같다. 아버지와 함께 중국에서 직접 지켜본 중국 복싱. 스포츠가 우리 삶에 크게 자리 잡은 것은 몇 번의 큰 이벤트 덕분이었다.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올림픽을 연이어 개최하며 시작된 국제대회 유치 행렬이 2002년 월드컵으로 정점을 찍고 그 기세는 2018 평창올림픽까지 이어졌다. 이런 대규모 이벤트들 사이에서 특히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열기가 채 가시기 전에 개최되어 휘발된 대회가 하나 있었다. 바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 못하겠지만 2002년에는 월드컵 말고도 부산에서 아시안게임도 열렸었다. 스포츠 팬들에게는 남자 농구 역사상 최고의 역전승 경기로 손꼽히는 중국과의 결승전 정도가 기억에 남겠지만 나에게는 가장 큰 느낌표로 남아있는 대회였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아버지가 중국 복싱 국가대표 감독으로 가시게 되었다. 중국은 최고의 스포츠 강국 중 하나이지만 유독 복싱에서는 올림픽은커녕 아시안게임 금메달도 하나 없는 약체였다. 그래서 중국에서 부산 대회를 앞두고 부산 출신 1호 금메달리스트이신 아버지를 감독으로 모시고 간 것이다. 난 당시 대학생이었고 타국에서 혼자 계시는 아버지도 응원하고 중국도 경험할 겸 방학 되면 중국에 가서 아버지와 룸메이트를 하며 중국 국가대표 선수단의 훈련을 지켜볼 수 있었다. 스텝과 원투 위주의 한국 선수들과는 달리 중국 선수들은 양훅 위주의 투박한 스타일들이었지만 고대 올림픽에서의 초기 복싱은 이렇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선수들에게 순수하고 날 것 그대로의 느낌이 들어 보는 재미가 쏠쏠했다. 스케일이 큰 중국답게 훈련장에는 샌드백만 몇십 개가 걸려 있었고 나도 중국 국가대표 운동복을 하나 얻어 입고 맨끝 샌드백을 치며 함께 운동했다. 이때가 육체적으로는 나의 리즈 시절이었던 것 같았다. 그때 흥미로운 소식을 접했다. 중국의 전국체전이자 국가대표 선발전 격인 복싱 대회가 열린다는 것이다. 중국의 전국체육대회는 올림픽과 맞먹을 정도로 선수들에게는 최고 중요한 이벤트라 당시 나와 함께 운동을 하던 현 국가대표 선수들도 모두 출격한다고 했다. 나는 한국으로 돌아갈 일정이었으나 이 대회는 꼭 직관을 하고 싶어 한국행을 연기하고 대회가 열리는 도시로 향했고 링사이드
VIP석에서 전 경기를 집권하게 되었다. 당구에 완전 빠져있는 사람은 자려고 누웠을 때 천장이 당구대로 보인다고 하는데 하루에 복싱 몇십 경기를 보고 나면 눈에서도 펀치가 나가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된다. 중국 대회였지만 규모가 어마어마했다. 각 성에서 선발된 선수들만 나왔는데도 체급별 선수가 100여 명씩 되었다. 모두가 각 성의 대표들이지만 그 선수들 사이에서도 실력 차이는 엄청나서 전 현직 국가대표들은 다른 선수들을 압도했다. 경기를 즐기기 위해서는 응원하는 선수가 있어야 한다. 링에 올라가기 전 섀도우 복싱을 하는 폼을 보고 응원할 선수를 집사게 고른 후 선수 하나하나의 감정이입을 해서 하루 종일 복싱 경기를 보고 나면 마치 내가 몇 경기 치열하게 시합한 것처럼 사지가 욱신거리고 속이 메스꺼워졌다. 그 시간조차 너무 즐거웠다. 시합을 보면 누가 이기고 질지 정도만 보였지만 아버지의 눈에는 그 이상이 보였던 것 같다. 저 선수 잘 봐놔라. 조금만 가다듬으면 아시안게임이 아니라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딸 수 있다. 그 선수는 라이트 플라이급 국가대표 레벨을 왔다 갔다 하는 선수로 내 눈엔 삐쩍 마르고 그다지 특출나 보이진 않았는데 아버지는 연신 감탄사를 연발하셨다. 캬 예쁘게 치네. 스피드 좋고 눈도 좋고 저 선수 제대로만 지도하면 물건 되겠는데 저런 애들은 내가 한국 데리고 가서 키우고 싶다. 나의 솔직한 대답은 저 선수가요? 신장과 리치가 좋아 보이는 것 빼곤 모르겠어요. 방금 시합도 아슬아슬하게 겨우 이겼어요. 한국 국가대표가 저 선수와 붙으면 가지고 놀 것 같은데요 였다. 역시 나의 안목은 저질이었다. 그 선수는 훗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중국 복싱 사상 최초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어 국민 영웅이 되었고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 2연패를 달성 후 프로로 전향해서 세계 챔피언까지 오른 저우 스밍이었다. 지금껏 수많은 복싱 경기를 봐왔지만 사상 최고의 경기로 꼽을 수 있는 건 1985년 링 위의 남폭자 마빈 해글러와 히트맨 토머스 헌즈의 경기였다. 당시 웰터급과 미들급 사이엔 해글러 헌즈 외에도 슈거 레너드와 돌주먹 로베르토 듀란이란 슈퍼스타들이 동시에 등장하여 서로 물고 물리며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었다. 그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토머스 헌즈였다. 헌즈는 장신임에도 불구하고 화끈한 인파이팅을 하며 그가 내뻗는 라이트 스트레이트는 예술의 경지였고 아름다움은 그 자체였다. 그런 헌즈가 듀란을 실신 KO로 물리치고 그 기세를 몰아 미들급의 제왕 마빈 해글러에게 도전장을 내민 것이었다. 스포츠 신문과 잡지들은 몇 달 전부터 이 경기를 대서특필했고 당일 유료 시청자가 2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최근 가장 큰 복싱 이벤트였던 게나드 골로프킨과 카넬로 알바레즈의 경기 유료 시청자 수가 100만 명을 조금 넘겼다고 하니 그 당시 열기가 어떠했는지 알 수 있다. 메이웨더와 파키아오의 세기의 대결처럼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시합 중 내용 면에선 실망스러운 경기들도 많은데 해글러와 헌즈의 경기는 기대를 뛰어넘는 최고의 경기였다. 해글러의 3라운드 KO 승으로 다소 빨리 끝났지만 이들의 8분은 마치 80분 경기를 본 것 같이 확진감 넘치게 진행되었다. 특히 공이 울리자마자 난타전으로 시작해서 두 선수를 모두 온 힘을 쏟아내었던 첫 번째 라운드는 내 기억 속에서는 복싱 역사상 최고의 단일 라운드로 기억되고 있다. 이 시합을 통해 복싱의 진정한 매력을 알게 되었고 그 뒤로 펼쳐진 세계의 매치들은 내 삶에서 결코 빠뜨려서는 안 되는 두근거림이자 활력소가 되었다.
2002년은 나의 복싱 덕후력이 정점이었던 해이다. 월드컵으로 온 국민이 길거리로 뛰쳐나올 것을 상상도 못하고 있던 2002년 초 대학 4학년 1학기 복학을 앞두고 친구들은 마지막 학년 준비를 CPA 고시원, 영어학원, 도서관에서 할 때 난 이화여대 앞에 있던 마포라이온 복싱 체육관에서 했다. 일반인들에게 복싱 체육관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들은 열악한 환경, 땀과 곰팡이가 버무려진 냄새, 먼저 인간이 되어라, 류의 액자, 링 줄에 걸려있는 붕대들, 다니다 만 관원에 방치된 글러브와 신발, 끊어질 듯 말 듯 실로 아슬아슬하게 연결되어 있는 줄넘기 등일 것이다. 이 체육관은 이런 이미지와 딱 어울리는 곳이었다. 너무나 좋은 관장님은 아버지와도 시합을 해보신 인연이 있던 분이었다. 아버지의 선수생활 말년 관장님의 푸릇푸릇하던 시기가 겹친 것 같은데 서로를 고스란히 칭하시며 리스펙하던 묘한 브로맨스가 더해져 관장님은 나를 아들처럼 대해주셨다. 당신 한 6줄, 난 주 6일 2시간씩 미친듯이 운동했다. 사람이 적당히 바빠야 하는데 난 4학년을 앞두고도 체육관 링사이드에 걸터앉아 운동 후 거칠어진 호흡이 진정될 때까지의 시간을 즐겼던 것을 보면 마음만은 여전히 새내기였던 것 같다. 그렇게 링에 널브러져 있다가 갑자기 동아리나 한번 만들어볼까 하는 발칙한 생각이 들었다. 야구, 농구, 축구 등 모든 스포츠 종목에서 전통의 스포츠가 강호인 우리 학교에 그때까지 복싱 동아리는 없었다. 어지간히 공부는 싫었나 보다. 난 길게 생각하지 않고 일단 저스트 두잇 스타일이었다. 포토샵을 잘 다루던 친구에게 부탁해서 새 배너를 만들었다. 헝그리보다는 인텔리를 강조하고 싶어서 말끔하게 양복 그리고 복싱 글러브를 낀 비즈니스맨 일러스트를 뒤로 연세대학교 복싱 동아리 부원 모집이라고 적힌 배너였다. 문의하라고 적어놓은 당시 나의 이메일 주소도 복서 드림뮤직컴이었다. 그 메일을 보고 10여 명이 답장을 보내왔고 그 친구들 대상으로 도서관 6층 스터디룸에서 동아리 설명회를 개최한 후 체육관 견학을 갔다. 학교에서 빠른 걸음으로 15분 거리에다 열악한 지하실 체육관 환경이라 미안했지만 열심히 체육관 구석구석을 설명해주고 있었는데 샤워실 탈수기가 방전되며 모든 전기가 나가버렸다. 지하실이라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아 칠흑같은 어둠속이었지만 혼자 멋쩍게 소개를 마쳤다. 하하 많이 놀라셨죠? 매일 정전되진 않아요. 그렇게 연세 복서는 시작되었다. 동아리를 만들려면 지도교수가 있어야 했다. 체육학과 교수님 중에 복싱에 관심 가져주실 만한 분이 없을까 찾던 중 학교 앞 식당에서 누군가 보다가 두고 간 신문을 보았다. 그리고 운명처럼 그 신문에서 치과 의사 복서로 유명하신 세브란스 최병재 교수님의 기사를 발견했다. 프로복서 치과 의사라니. 난 신문을 접고 들고 있던 숟가락을 던진 다음 곧장 나의 에마 스쿠터를 타고 전속력으로 달려 치과 병동에 계신 교수님을 무작정 찾아갔다. 간호사분께서 어떻게 왔는지 물으셔서 이가 아픈데 꼭 최병재 교수님께 진료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참고로 교수님은 소아치과 담당이셨다. 그렇게 충치 치료하러 엄마 손잡고 온 아이들 틈에서 1시간을 기다려 내 차례가 되었다. 교수님은 아이가 아니라 다 큰 놈이 들어오자 순간 놀라셨다. 어떤 일로 찾아왔는지 조심스레 물어보신다. 교수님 사실 치아 때문에 온 건 아니고요. 제가 복싱 동아리를 만들 테니 지도교수가 되어주세요. 그 말씀에 교수님은 환한 미소와 함께 쿨하시게 만들어지면 연락해요라며 본인의 직통번호를 친절히 적어주셨다. 교수님은 휴대폰 따위는 가지고 다니지 않으시던 쿨남이셨다. 이렇게 만든 복싱 동아리가 벌써 18년이 되었다. 최병재 교수님은 지금까지도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있고 나보다 더 뛰어난 후배들이 적재적소에 나타나며 동아리의 부흥을 이끌더니 지금 연세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아리 중 하나가 되었다. 규모뿐
아니라 실력 면에서도 국내 대학 동아리 대회에서 종합 우승과 MVP를 계속 배출할 정도로 최고의 동아리가 되었고, 후배들은 대회에 나가서도 복사답게 자신의 분야에서 화려한 스텝과 지칠 줄 모르는 체력으로 뚜벅뚜벅 전진하고 있다. 아버지의 복싱 체육관에서 시작한 복싱 덕후 생활이 연세 복서 동아리 설립과 활동으로 중점을 찍고 지금은 논현동 더원 복싱 체육관에 가끔 등장하는 유령 회원이 되어 있지만, 마음 많은 어린 시절 샌드백을 그네 삼아 타고 놀던 그 아이 그대로다. 마지막으로 나의 영웅 아버지와 마이크 타이슨을 영원히 응원합니다. 달리기 잘하고 활발한 아이. 나는 어릴 적부터 뛰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다. 달리기를 잘해 반 대표와 학년 대표를 도맡아왔던 나는 90년도 후반 100만 불짜리 사나이 앤드류 등 달리기가 빠른 TV 속 주인공들의 이름은 모두 나의 별명이 되었고, 생활 기록부에는 활발하고 뛰는 걸 좋아하는 아이로 기록되었다. 난 누구 뒤에서 달려본 적이 없었고, 어린 나이에 잘 뛰는 경쟁자가 있으면 남보다 출발을 빨리 해 그 친구의 앞을 가로막으며 달리는 트릭도 쓸 줄 알았다. 연예처럼 매년 열리는 운동회 반대표 달리기 선수 선발전이 있었고, 나는 내 차례를 기다리며 점점 출발선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러던 순간 출발선 옆에 있던 테니스장에서 누군가 테니스를 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 테니스장에 다가가 두 손에 매달리고 어망과도 같은 나일론 그물에 두 눈과 코를 박고 그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았다. 무엇을 보았는지, 또 그 어릴 적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 뒤를 돌아본 순간 운동장에 남은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반대표 선발전은 끝나버렸다.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들이 무언가를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멋있어 보였고 난 그것을 하고 싶었다. 이듬해 초등학교 3학년 나는 약 3, 40명의 지원자 중 테니스부에 선발되었다. 하지만 당시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이사가 잦았기에 1, 2년 안에 전학 갈 사람은 손들어보라는 질문에 순진하게 손들었고 난 그 자리에서 쫓겨났다. 저녁 무렵 아버지가 오실 때까지 난 울고 있었고, 집으로 돌아오신 아버지는 방에서 울고 있는 나에게 이유를 물었다. 내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께서는 그 자리에서 학교에 전화를 걸어 이사갈 계획이 없다며 약속을 하셨다. 그렇게 나의 30년 테니스 덕후 여정이 시작되었고, 선수 생활을 끝낸 후 대학원 그리고 사회생활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라켓을 놓지 않았고, 사회인 테니스 동호회 활동을 계속하면서 테니스 덕질을 이어가고 있다. 내가 속한 서울 시내 테니스 클럽 수는 총 8개 정도다. 아래 표에 내가 활동하는 테니스 클럽별 활동일자, 시간 그리고 특징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사실 어느 스포츠 클럽을 선택할지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옷 세탁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 그리고 직장과의 거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다. 개인적으로 지금은 대회 입성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관계로 주간 테니스 횟수를 줄이지 않으면서도 높은 레벨의 클럽을 중심으로 내 주간 스케줄에 우선적으로 배치했다. 하지만 파이어볼과 같이 극강의 높은 수준을 자랑하는 테니스 클럽은 선착순 댓글로 인원을 모집하기에 모임 공지는 5분 만에 정원 모집이 완료된다. 따라서 아래 주간 스케줄과 같이 우선 자체 운영 중인 힐링 테니스를 중심으로 친정 클럽인 더 테니스 클럽을 목요일에 배정하고, 나머지 금토일은 파이어볼에 우선 참여 댓글을 신청하고, 참여가 실패하면 상대적으로 참여 댓글 경쟁이 덜한 강남 오픈 테니스 클럽에 가는 시스템으로 구성했다. 이렇게 되면 주간 테니스에 쓰는 최소 4회가 가능하고 나머지 클럽들은 상황에 맞게 참여하면 된다. 특히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힐링 테니스 클럽은 캠핑과 테니스를 좋아하는 나의 개인 성향에 맞춰
2주에 한 번 금요일마다 최강자들과 시외각 자연수가 마주하는 테니스 경기장에서 경기를 할 수 있어 최근에 가장 많은 애정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테니스 클럽이다.